안녕하십니까. 팔자명리학, 명리학의 역사와 이론,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 왕충의 자연정명론과 명리학 탄생 조건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는, 춘추전국 시대, 명리학 발전의 시대의 문화적 토양,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일통과 동중서의 천인가문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충의 자연정명론, 네 번째는 명리학 탄생 조건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명리학에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리학은 지금의 중국 땅에서 시작이 됐긴 했지만, 이게 꼭 지금은 중국의 학문 또는 중국의 술수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역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이 중국 그리고 또 한국, 일본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쪽 동남아시아 쪽 일부 국가도 포함합니다만은 모두 이제 한자 문화권이죠. 그래서 한자를 공용으로서 문자로 사용했던 그런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리학도 그렇고 주역도 그렇고 지금의 중국 땅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이 중국의 학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치 유럽의 서양 철학의 기반이 된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마치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철학이 아닌 것처럼 명리학이나 주역도 중국의 학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작은 그래도 지금의 이제 중원지역, 지금의 이제 중국 땅이죠. 중원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을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명리학 발전의 시대로서 문화적 토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명리학이 이제 탄생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개인의식 주체성이 이제 확정되고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죠. 그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서, 종횡무진했던 그 소국들을 전부 통일국가로 이끌었던 이제 그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에 이어서, 세워진 이제 한족이죠. 지금의 이제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한족의 첫 통일국가가 이제 한나라가 되겠고요. 이제 거기서 대일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욕구였는데, 첫 번째, 이 개인의식 주체성의 확정으로,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 인간의 운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문으로서 이 명리학이 탄생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개인의식 또는 이제 주체성인데, 춘추시대의 은나라, 이게 춘추시대는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다양한 학문적인 이제 이론과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시대가 이제 춘추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백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백가라고 하는 것이 100가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 사상, 유학을 유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가, 법가, 이런 등등의 그런 다양한 이제 학문과 이론이 나온 게 이제 춘추시대인데, 이 춘추시대에, 이제 주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천자 권력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이제 그 시대부터는 이제 서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주 이후부터는 이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동주 시대가 되는데, 이 서주 시대 때의 그 학술이라든지 학문이라는 건 이 왕실하고 귀족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내거나 책을 발간하거나 이제 이런 제적관 같은 것들은 전부 관청이 담당하는 일종의 그 관학이었습니다. 관학. 그래서 이 학문을 배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그 귀족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특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춘추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주나라는 천자국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은나라의 제후국이었다가 은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주나라가 천자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나라는, 이제 무왕의 그 동생이었던 이제 그 주공단에게 떼어졌는데, 주공단이 다스리진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노나라에서 공전을 나오고, 그리고 제나라는, 같이 이제 은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같이 공을 세운, 이제 그 강태공, 강태공에게 떼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나라가 이제 그 천작으로 올라섰는데, 나중에 이제 이 주나라도 서서히 이제 권력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의 발전과 또는 이 서적을 발간하던 이제 관청들이 쇠퇴하면서 왕이나 귀족이나 또는 이런 제후들, 그리고 이 대부들, 이 이제 그 서서히 쇠퇴를 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이제 문화 활동을 했던 이제 많은 사들, 우리가 사라고 하는데 이제 선비라고 보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다루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 계층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공부만 하던 지식인들이 몰락하면서 이제 평민으로 가게 되는데, 반면에 이렇게 관주도의 학문이 몰락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제자들 모아서 가르치는 사학이 번창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학이 번창하면서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주로 뭐 귀족이나 제후 대부의 그 자제들, 그 집안의 자제들이 이제 귀족들이 이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사학이 나오면서 뭐 신흥지주라든지 아니면 뭐 평민들, 그다음에 상인들 자제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공자예요. 이 공자가 중원에서 이제 사학을 창시한 이제 첫 창시자죠. 그래서 그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이 공자가 뭐 시경이나 서경, 예기, 악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뭐 제자가 많을 때 뭐 3,000명 정도까지 됐다고 그러죠.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춘추전국 시대 때는 뭐 여러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군주들이 서로 이제 혼전을 벌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패권을 쟁취하기에 그런 급급했던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군주 또는 이 제후들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그 독립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 어떤 문화적인 지식을 그 장악한 그 계층이 이제 사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공부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면서 다시 역사의 무대에 재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 이제 이 사계층 중에는 이제 그 주나라가 몰락하면서 갑자기 이제 평민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날 아침에 또 갑자기 발탁이 돼서 재상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완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쳤다 또 이 나라 가서 또 뭉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써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백가 시대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에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뭐 이런 지식인들이죠. 이 전문적 지식인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큰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경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아침에 들어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계층 전문적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이 뭐냐, 바로 개인의식이었어요. 주체성. 이 개인의식 또는 이 개인의 주체성을 처음 보여준 게 바로 이 사계층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의 의식이라고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의 대일통인데, 이 진나라와 한나라, 뭐 진나라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제 진시황이 이제 전국시대에 그 다섯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하면서, 서기전 이제 221년이죠.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중앙집권 체제의 이제 군주 국가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얼마 못 가죠. 한 70여 년 정도 가다가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진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토지 사유화였습니다. 그 토지 사유화는 결국 개인 노동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영 농업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사유화는 이 소농,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농토를 가지고 이 농사를 짓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생산 방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남자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여자들이 집에서 뭐 직무를 짜거나 하는, 뭐 이제 이런 어떤 가내 수공업이 같이 결합되면서 소유사주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이제 소도시도 생기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뒤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봉건제도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져 와요. 그래서 이 중국식의 이제 이 중원의 이제 봉건 농업사회,
사회 체제가 이 명리학이 발전하게 되는 이제 좋은 토양이 됐다. 이제 그 시작이 바로 토지 사회였고, 거기서 한나라가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내세웠던 게 대일통입니다. 크게 하나로 뭉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자가 경작하고 여자가 뭐 직무를 짜는 이런 자급자족 농업 경제를 하면서 어쨌든 좀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민족들,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오랑캐라고 하는 이민족들의 침략에 항거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또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겠죠. 그건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중앙집권적인 어떤 정치 체제로서 이 국가의 대일통, 크게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유지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이 명리,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발전하게. 세 번째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였고, 이제 이 토지 사유제와 농업 생산 증가로 개인의 부가 증가하고 또 생활이 안정되는 걸 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귀족들도 또 이제 권력을 점점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명리는 세속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대일통과 이제 동중서의 천인감흥론인데, 오늘 주제는 이제 왕충의 자연정명론인데,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은 명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 왕충이 이제 한나라 때 학자거든요. 유가학자인데,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중서의 천인감흥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간단해요.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제 서기전 179년에서 10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서한시대, 서한이라고도 하고, 이제 동한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한나라 나중에 이제 동쪽으로 또 옮겨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세워졌던 게 서한, 그리고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서한 시대 초기 이제 한나라 시대의 철학자였고, 당시에 이제 학문이 그 당시에 유가의 학문이 경학이었습니다. 경학. 이 경학의 대가였는데, 이게 한나라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 공정을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일통 문화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치니까 국가 내부의 안정을 위해서 세웠던 일종의 어떤 이념이죠. 이데올로기가 이제 대일통이었고, 그리고 이제 통치 사상으로 받아들인 게 유가였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 했던 일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분석행위 있잖아요. 당시 이제 모든 책들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백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학문적인 주장과 이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황제가 전국의 책을 모아서 태웠다고 하는데, 뭐 전국에 있는 책을 어떻게 다 태웠겠어요? 상징적으로 모아서 태웠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통치 이념을 유가로 잡은 거예요. 유가. 그래도 유가가 이 공자맹자 시대에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동중서입니다. 이 동중서. 그래서 이 동중서가 이 춘추공양전을 썼는데, 이 동중서는 그 대일통을 주도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대일통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제 뒷받침했던 이론가고, 그리고 다른 이제 유가 이외의 학파들은 이제 축출하고, 오직 이제 유가만이,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유학을 토대로 하는 이 유가 학파만 이제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무제가 이런 이제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유가 학파만 인정했죠. 그리고 유가만이 가장 존귀한 학문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유가가 이 한무제 때 들어와서는 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제 관장하고 관에서 모든 걸 이제 육성하는 이제 관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가라고 하는 이제 유가 철학이 유학이에요. 줄여서 이제 유학이 이때부터 이제 중국 봉건 사회에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통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로 보면 이제 가톨릭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으면서 유럽 사상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 유럽인들의 의식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통이 된 것처럼 이 육아도 마찬가지. 육아도 이때 한문제 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때 이 그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천인감흥론입니다. 그래서 이 천인감흥론은 이 공자 맹자가 가르친 이 사상의 노선, 즉 내재적인 인의 예지죠. 예가의 핵심 개념은 인의 예지거든요. 근데 이 인의 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이에요, 인. 인이 사실 의 예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제 인인데, 그 인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예까지 이 모든 것을 인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왕이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 것도 이제 하늘로부터 직접 받는다. 왕권이 하늘로부터 직접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왕으로부터의 왕권 신수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군주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군주는 중요해요. 그래서 군주를 중요하긴 했지만 동중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군주 위에다가 하늘을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중서가 말하는 하늘은 그냥 자연의 하늘입니다. 자연의 하늘. 그러니까 자연의 외모를 가진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하늘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자연이 사람하고 감흥을 하는데 이게 천이죠. 이 하늘이 사람하고 서로 이제 감흥을 하는데 어떻게 감흥을 하냐면 하늘이 어떤 상서로운 현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사람과 어떤 그런 통하게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인의 정치를 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하늘이 좋은 일들을 벌여줘요. 뭐,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후를 주고, 자연재해도 줄을 주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천이 재앙을 내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을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인감흥설은 하늘과 인간이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군주설이니까. 임금이 인의 정치를 할 때는 하늘이 거기에 상서로운 조화를 통해서 도와주고, 임금이 잘못할 때는 하늘이 재앙을 내려서, 견제를 한다. 뭔가 어떤 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차, 일반 사람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과 인간은 똑같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왕충의 이제 자연정명론은, 왕충이 이제 명개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왕충은, 서기후, AD 27년에서 97년까지 살았던, 동안시대 사람인데, 이 왕충이 지금 얘기한 동중서의 천인감흥론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허망한 말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 허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실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땐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허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는 틀렸다. 이걸 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허망은 진실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허망의 이야기라고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충이 이제 가치 판단,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 입장에서 천인 감흥론을 거부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고 또 실행했던 것들과 또 그리고 사람들이 직면하는 것들 사이에는 어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악한 결과만 가지고 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과 행동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행동과 결과에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왕충이 보는 하늘은 의지가 없는 그냥 하늘,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동중서는 하늘이 의지가 있다고 봤는데 자연으로서의 스카이지만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왕충은 하늘은 의지가 없다. 그냥 스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거기에 감동될 수 없다. 만약에 자연계에서 어떤 특이한 그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건 그 우연의 일치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상스러운 현상이 나타난 건 마치 그때 좋았던 전체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과
우연의 일치로 맞았던 거지. 반드시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충은 이제 사람의 명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왕충, 명리학에서 이제 왕충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론의 토대를 내는데 이 왕충이 이제 사람의 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수명과 농명인데 수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명예예요. 목숨에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아가는 건데 수명은 삶과 죽음, 태어나서 이제 언제 죽느냐, 뭐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장수와 요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의 생리적인 차질을 의미하는 거고, 농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빈부귀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뭐 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천한 자리에 낳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신분계급 사회에서 어떤 빈부귀천을, 사회적인,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부의 의미를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그 동중서도 그렇고, 왕충도 그렇고, 이 동양에서의 하늘의 의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발전됐을 때,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볼 때, 동중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으로서의 스카이지만 의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왕충은 그냥 순수한 하늘로 본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왕충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으로서의 하늘, 자연으로서의 하늘이죠. 스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에게 이제 인격을 부여하는 격.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천명. 그러니까 사람에게 명운을 주는 존재로서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하늘, 천은 바로 두 번째, 인격으로서의 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념으로서의 천이에요. 관념으로서의 천. 이제 이건 이제 천리. 그러니까 뭐 1년에 사계절이 나오고 태양계가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로서 또 다른 어떤 항성을 또 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늘의 돌인데, 이건 우리가 사실 과학으로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하지만 모든 걸, 이 전 우주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으로서의 천이 바로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충의 자연정명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나라 때 삼명설이 있었는데, 이 삼명설이 뭐냐면, 천명, 수명, 조명이에요. 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명은 뭐냐면, 태어나면서 받은 것으로 스스로 선하고 길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정명이겠죠. 그죠? 본성대로 품성이 선하기 때문에 품행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고, 기람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막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착한 품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품성대로 좋게 살다가 복을 받고 간다, 그 얘기인 거고, 수명은 품행을 다해서 기람과 복에 이르고 감정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켜서 흉함과 재난이 오는 거예요. 수명이라는 건 이제 정명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명이에요. 이건 이제 하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해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오질 않아. 자기의 노력만큼 노력하는 게 오히려 어떤 때는 뭐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뭐 이런 걸 이제 수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명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아주 하늘로부터 나쁜 그 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흔히 말하는 엽기살인자들, 사이코패스들, 뭐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감흥이 없고,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어떤 상황에, 슬픈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악한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늘 좋게 하려고 해도 늘 나쁜 일만 생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3대의 상면설이었는데요. 왕충의 정명론은 이거예요. 왕충이 쓴 책에 논형이라는 책이 있는데, 논형에 이제 우회에 보면 명은, 왕충이 이제 명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명은 이제 기흉의 주축이다. 그러니까 길한 것과 흉한 것의 주축이 되고, 또 자연의 도고, 또 우연히 맞는 수이지, 특별한 기나 특별한 사물이 있어서 그렇게 복종시키고 감흥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왕충이 이야기하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성하고 명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본성은 자기가 태어날 때 이제 가지고 태어난 거 해도, 그러니까 본성이 선해도 명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명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명을 통해서, 이 논형, 특히 이제 이 논형, 왕충이 쓴 이 논형이 이 명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개인의 명 개념을 이제 전면적으로 탐구한 책이 바로 이 왕충의 논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명,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그 명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한 책이 바로 이 논형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봉건 농업사회가 수립되면서 당시 사회와 그 사상에 대한 이제 비판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진시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들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들이 주장했던 사상들은 이미 다 무너진 거거든. 한나라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제 선진시대라고 하는데, 진나라 이전에 그 춘추전국 시대에 성행했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진 거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육아밖에 없는 거예요. 공맹, 공자와 맹자 정신. 그리고 그들, 공자와 맹자가 가르친, 그 사상과 학문.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현실적인 인생을 직접 다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충은요, 평민 출신이에요. 아주 평민 출신인데 이제 아주 이제 이름난 학자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약간의 육아하고 대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는 평민 출신이었고 천한 출신이었지만 그 이름난 학자로 올라갔거든요. 나도 천한 신분이었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로 올라갔고 사회적으로 그 귀한 위치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 부귀나 장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형이 담고 있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거, 본성보다 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은 국가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국가의 명이 사람의 명을 이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 국가의 명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명도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는 운을 갖고 태어나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농명을 이긴다. 그러니까 수명은 뭐예요? 어떤 장수, 단명, 인간의 목숨의 길이죠. 그 목숨이 농명,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기초는 그의 이제 부수적인 조건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개인도 이런 어떤 기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가도 기름이 있다. 그래서 흥망, 뭐 성세, 그 다음에 혼란, 뭐 이런 명을 국가가 가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잘 돼야 결국 개인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충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천명, 하늘이 주는 명, 천명에 대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늘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 또는 이제 대신 이제 꺼냈던 개념이 뭐냐면 기였습니다. 기 또는 원기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동하고 또 변화하고 또 없어지고 하는 또 전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자백가 시대의 모든 이론들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충이 이제 처음 꺼내든 얘기가 바로 이제 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이론론이에요. 기이론론. 그래서 왕충의 자연증명론은 기이론론, 모든 것은 기 하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이론론 위에 구축된 게 바로 이 정명론입니다. 자연정명론. 정명이라는 건 명이 정해져, 그러니까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명이라는 건 일정한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 그리고 이제 이 기이론론에 세워진 이 정명론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의 사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다음 네 번째 이제 명리학 탄생 조건이 성숙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이 이제 대일통의 봉건제 사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한나라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 대일통 봉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이제 문화적 특성이 바로 이제 명리학이 발전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데, 첫 번째는 농업자연경제를 위주로 하는 이 중국의 봉건사회가 종법제도 아래에서 가정과 국가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이 종법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 아주 고대 사회, 그러니까 뭐 선사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역사가 없던 시대에 고대 사회에서 그 가부장적 그 가족 공동체의 이제 그 구성원들을 유지하는 가장 이제 확고한 체제가 뭐였냐면 이제 친족 혈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처음에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혈연 관계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정치 계급 관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사회 부족이 생기고 이제 그 원시적인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계급 관계. 그래서 이제 권력을 세습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제 사유재산 측면에서 보면 이 북의 아버지 쪽의 직계가 이어받는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권력이나 또는 재산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의 적장자하고 비적장자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나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혈연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 같은 이제 혈연 관계라 하더라도 이 상하의 서열 관계를 분명하게 나눈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상하로 나누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혈연 관계의 종족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존중하고 종친을 존경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종묘 제도들을 왕서부터 가족까지 다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은 모두 차등화된 사회 질서 연결말 속에서 고정되었으나 결국에는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면 현실적인 연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고시제도 같은, 그러니까 과거제도 같은 거죠. 과거제도. 특히 이제 송나라 이후에 와서는 이제 그런 과거제도를 통해서 권력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명리를 통해서 내가 언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도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송나라 때는 이제 시정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이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시정입니다. 그 시정 문화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정통 명리학이 발전하는 데서 더 중요해요. 시정 명리라는 게 뭐예요?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상부의 소위 이제 귀족 계급이나 지식인 계급들 계층들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시kin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농업 문화보다는 이 시정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업이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세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정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상업이 이루어지던 소도시 내에서의 이런 시정 문화 속에서 명리학이 더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죠. 왕안색의 견해를 보면 북성시대 수도인 개봉에서는 국가가 나중에는 이제 등록제로 가게 너무 많이, 술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등록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뭐 은명관상 풍수업을 하는 술사가 10,000명이 넘었다라는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왕충의 자연정명론과 명리학 탕생 조건의 선수 봤고요. 다음 세 번째는 5월 8일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음양과 8개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